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리적 융합. 하트만은 미분화된 상태를 미숙한 정신의 특징으로 보았다. 미분화 상태란 태어났을 때처럼 자아, 초자아 구분이 생기지 않은, 심지어는 리비도와 공격성이라는 기본적인 욕동마저도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스피치는 유아를 처음에는 미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비분화된 존재로 기술함으로써 초기 생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초점을 재조정했다. 스피츠는 유아를 어머니와 생리적 기생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자궁 안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출생 후 어머니의 심리적 융합의 상태로 이어지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생명을 서로 의존하는 쌍생아처럼 어머니로부터 갑작스럽게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발달시켜 가는 점진적 과정이 박탈될 경우 유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무기력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아에게 그보다 발달된 정신 능력을 가진 어머니는 환경이 되어준다. 스피츠는 신생아를 시력이 회복된 맹인처럼 생각했다. 처음에 신생아는 새로 막 눈을 뜬 사람처럼 기쁨에 넘치기는커녕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자극들의 홍수에 압도당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충돌을 조정해준다. 그녀는 유아가 스스로 경험들을 처리하고 조절할 자아의 능력을 발달시킬 때까지 경험을 대신 처리하고 조절해주며 부드럽게 달래고 과잉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유아의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스피츠는 어떻게 유아가 환경으로서의 어머니가 제공해 주었던 그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어떻게 유아들은 하트만이 말하는 1차적인 자율적 자아 기능을 발달시켜 경험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스피츠는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 유형이 형성된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일종의 대화로서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 안에서 연속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주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동은 점차로 의미 없는 자극을 의미 있는 신호로 전환시킨다. 이 대화는 처음에는 언어와 몸짓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인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인의 의사소통은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는 신체적 접촉과 몸의 긴장, 자세, 운동, 리듬, 음조들 같은 종합적인 감각 체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한다. 유아는 어머니의 신호를 지각하기보다 수용한다. 즉 그는 어머니의 메시지에 대한 감각을 흡수한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만들어주는 정서적 분위기에 따라 유아는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먹는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 표정, 음조, 접촉 등을 통해서 어머니는 모든 지각과 행동과 경험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아가 점차 자극의 혼란 상태로부터 인식 가능한 의미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훗날 이것은 유아의 지각 능력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잠깐 머물러 보죠. 우선 여기서 스피츠가 처음에 유아가 태어날 때 처음에 미분화 상태이고 그리고 동시에 비분화 상태라는 용어를 썼어요. 좀 클래리피케이션을 한 부분인데 이고 사이칼라지나 프로이디언 사이칼라지 쪽에서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프로이드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이는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죠. 아이를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을 가졌었죠. 근데 하트만에 와서는 이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초기에 이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미분화된 상태,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개념을 썼었죠.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은 어떠한 하나의 심리적 덩어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undifferentiated matrix라고, 그러니까 미분화된 매트릭스를 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미분화된 심리적인 구조, 미분화된 심리적인 구조, 이걸 매트릭스라고 불렀는 undifferentiated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로부터 이드도 발달하고 이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서들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undifferentiated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구별돼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마치 요즘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세포들이 발달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심재인 구조가 분화된 구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그것이 욕동만을 담고 있는 원본능, 이드도 아니고 이드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고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타고났는데 이것을 미분화된 매트릭스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트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트만의 생각에서 발달해서 하트만의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스피스가 얘기를 하면서 스피스는 유아가 처음에 미분화 상태라고 하는 용어 undifferentiated method 자체가 이때는 미분화라는 말 자체가 이고나 이드 이런 것들이 서로 심리 내적인 이 구조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 자기 심리 구조 내에서 어떤 분화된 상태가 아니고 미분화된 상태, 이고나 이드가 따로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비분화라는 개념을 써 non-differentiated라는 얘기는 자기와 그 셀프와 아브젝트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와 유아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non-differentiated라는 말은 지금 대상 여기서는 환경이 되어주는 어머니와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걸 비분화 상태라고 이렇게 개념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단독의 아이라는 이미지로 처음 태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와 하나로 되어 있는 어머니와 유아라는 이런 이미지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 처음 태어날 때 독립적인 자기라는 개념보다는 어머니와하고 융합되어 있는 어머니와,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와 유아라는 이것을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피스가 여기서 undifferentiated and non-differentiated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미분화와 비분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심리 구조 자체가 이고 이도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라는 개념과 대상이라는 개념이 지금 구별되지 않고 어머니와 자기가 한 몸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태. 그리고 융합의 상태로 심리적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고 사이칼로지나 혹은 우리
클래시컬한 사이코애널리시스 속에 프로이드로부터의 정통적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프로이드가 처음에 리비도라는 성적인 욕동, 성적 에너지가 우리가 어디인가 부착을 하는데 처음에 리비도는 어디에 부착되는가라고 할 때 대상에 대해서 부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리비도가 대상에게, 성적 에너지가 대상에게 부착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키조프리냐,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상에 대해 전혀 리비도가 부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대상에 대해서 자기 리비도가 가 있지 않고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 그 성적 에너지나 성적인 부착 자체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다. 대상이 자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왜 정신분열증 환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대상에게 어떤 애착이나 리비도의 부착 같은 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통합적인 이론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리비도가 외부 대상에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이드가 1914년쯤의 논문에서 이런 얘기,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론이, 이 리비도는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다 부착돼 있다. 이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고 1차적 자기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든 이 성적 리비도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대상에게,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다른 대상에게 이 리비도가 옮겨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 사랑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아브젝트 러브가 생겨난다고 본 거죠. 외부 대상에게 옮겨간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리비도가 철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2차적 나르시시즘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 대상에 갔던 나르시시즘, 이 리비도가 철수돼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런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으로 갔던 리비도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외부 대상에게 전혀 리비도가 가지 않는 상태를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리비도 이론으로 어떤 분열증 환자와 뉴라틱한 환자를 구별해내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의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1차적인 자기애. 최초에는 리비도의 대상은 자기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출발했다고 봤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어쩌면 처음부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셀프하고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개념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스피츠가 지금 명료하게 하고 있는 언디퍼렌시에이티드,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나르시시즘 쪽에 있을 때는 모든 리비도가 자기한테 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대상 사랑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없다는 얘기인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 속에 프로이드가 명료하게 했건 하지 않았건 그 속에서는 아직은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모든 게 가 있다. 그런데 스피츠가 여기에서 어머니와 자기를 하나의 융합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어머니와 자기 자체가 결국은 아이 입장에서 이게 자기죠. 분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체가 1차적인 자기애라는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1차적인 자기애로부터 점차 대상 사람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설명 방법이 어떠면 여기서 어머니와 유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위니카스에서 엄마와 독립되는 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위니캇하고 개념과 같은 거죠. 위니캇도 유아와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하나일 뿐이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유아라는 건 없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스피치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이 속에 자아심리학에서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 쪽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관계적인 이론 속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원시적인 이고나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 처음부터 프로이드 이론과 굉장히 다른 거죠. 미약하나마 이고나 셀프가 있다고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대상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속에 원래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는 아직은 대상이라는 게 따로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 욕동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욕동의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지 어떤 독립적인 어떤 대상,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교류하는 대상이라는 어떤 다른 서브젝트로서의 대상은 없는 건데 여기에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고가 있다고 한다면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셀프나 이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독립된 서브젝트라고 한다면 이와 대치되는 다른 주체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는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출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할 때 관계를 추구하려면 나와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관계적인 이론이 발달한 거죠. 그런데 이 자아심리학이나 자아심리학 이전에 특히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정통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프로이드 최초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이드만 있고 아직 이고도 없는 상태니까 내 이고도 없는데 대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고 하는 출발 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보다 큰 퍼스펙티브의 차이에 처음부터 자기와 대상을 서로 자기와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아이. 그러니까 처음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그냥 자기 속에 모든 어텐션이나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자기에게만 리비도 혹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두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를 상정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자기와 다른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게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초기 저작들을 보면 아이가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괴하고 싶은 이런 욕동 같은 이런 판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판타지 속에서 어머니나 또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체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이가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 얘기가 이 판타지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파괴적인 판타지가 많이 여기서 언급되는데 그런 판타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고 하는 건 대상이 자기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처음 이론부터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론 극단적인 혹은 레디컬한 대상관계 이론과 프로이드의 어떤 욕동 이론
이 두 가지의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어진 거죠.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하나는 욕동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고 보는 견해와, 한쪽은 우리는 처음부터 미약 하나와 대상을 인식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견해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다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이론을 접목할 방법을 없겠느냐 하는 쪽에서 이러한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이 자아심리학 속에 흡수돼야 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피츠 얘기나 나중에 마가렛 말러나 이런 발달 이론, 하트만도 이제 이런 발달 이론을 전제로 했겠죠. 그래서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대상이 단순히 욕동의 대상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아이의 욕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욕동 자체도 어떤 관계 안에서,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적정한 환경 속에서 욕동이 충분히 발현돼 나가는 과정이다. 혹은 발달이 일어나는 것은 성심리적 발달 자체도 환경 자체가 하트만식으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기대해야 할 만한 환경 속에 있어야 성심리학적 발달도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환경으로서의 어떤 대상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으로서의 이 대상이 초기에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욕동 측면에서 욕동이 잘 어떤 성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아이가 구강기에서 학문기, 남근기, 어떤 성기기 이렇게 발달해 나가려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평균적인 환경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환경은 초기에서, 이 환경은 어머니로 대표되죠. 실제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돌보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과 아이의 관계가 이루어나면서 이 환경이 적절하게 아이의 발달을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아이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환경인 엄마의 역할이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 이론 속에 지금 담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프로이드의 어떤 욕동 중심의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이 두 가지를 통합해 내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 이 속에 들어가는데, 발달 심리학은 관계적인 발달 심리학이기 때문에 결국 관계 이론이 여기선 자아 심리학 혹은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속에 자연스럽게 관계 이론이 함께 수용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양쪽의 이론들을 우리가 각각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끊임없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오버랩 되면서, 이게 대상관계 이론이야? 아니면 자아심리학이야? 구별해내기 굉장히 힘들 만큼 이렇게 서로 중첩되고, 같은 얘기들을 자아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대상관계 이론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많은 경우에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이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